안녕하세요. 설렘주의보입니다. 어제 심야 영화로 미키 세븐틴 보고 왔습니다. 왕십리 아이맥스관에서 봤는데요. 역시 개봉 3일차라 그런지 아이맥스 좋은 자리는 개봉 전에 겨우 구했고 예매창을 봤을 때 좋은 자리 예매하시려면 비선호 시간대를 잘 노리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감독은 봉준호, 주연 배우는 미키 역할을 맡은 로버트 패틴슨, 나샤 역할의 나오미 아키에, 티모 역할의 스티븐 연, 그리고 독재자 부부 역할을 맡은 마크 러팔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 이름 헐크죠. 그리고 토니 콜렛입니다. 둘 다 사이코패스 미친 부부 역할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저는 아이맥스로 보러 갔는데 아이맥스 카메라로 촬영된 작품은 아니기 때문에 아이맥스 화면비는 없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사운드를 디자인한 의도를 가장 정확하게 최상의 사운드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돌비 시네마로 관람을 추천하신다고 하네요. 봉준호 감독이 에드워드 애슈튼의 소설 미키 세븐을 직접 각색하고 연출했습니다. 촬영 감독은 옥자에서 봉준호 감독과 호흡을 맞췄던 다리우스 콘지, 미드나잇 인 파리, 엉컷 잼스 등의 작품을 촬영했죠. 봉준호 감독의 또 다른 파트너이자 기생충으로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랐던 양진모 편집 감독, 그리고 음악은 정재일 감독님이 맡으셨는데 옥자, 기생충에 이어서 세 번째로 봉준호 감독의 작품에 참여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음악 감독도 맡으셨던 분이에요. 가장 잔인한 씬이었던 둥글게 짝짓기 게임 음악도 이분이 만드셨습니다. 요즘 굉장히 핫한 젊은 음악 감독이에요. 우선 줄거리부터 요약해 드릴게요. 주인공인 미키 반스는 절친인 친구 티모와 함께 마카롱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다리우스 블랭크라는 악덕 사채업자한테 사채비까지 얻어서 운영했지만 마카롱 가게가 쫄딱 망해서 이둘은 거액의 빚을 지게 됩니다. 사채업자가 잠깐 나오는데 빚을 갚지 못하면 전기톱으로 사지를 찍겠다고 아주 못살게 구니까 죽을 용기는 없고 차라리 지구를 떠나 우주로 가야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럼 우주에는 어떻게 가느냐? 마크 러팔로가 연기하는 케네스 마샬이 나와요. 이 사람은 선거에 2번이나 낙방한 정치인이자 막대한 부를 지닌 사람인데 망가져만 가는 지구 대신 새로운 인류 개척지인 니프라임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티모는 급하게 딴 비행선 운전면허 덕분에 우주선에 탈 수 있었고 별다른 기술이 없지만 일단 우주선에 타야 하는 우리의 주인공 미키는 주의사항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채 죽으면 다시 프린트되는 익스펜더블에 지원하여 탑승하게 됩니다. 젬마라는 이름의 빨간머리 여성에게서 설명을 들으며 과거의 기억들을 강제적으로 떠올리는 와중에 자신의 실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믿는 어머니와 똑같은 샴푸향을 풍겨 고통에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여기서 미키는 어머니와 함께 타고 가던 차에 빨간 버튼을 자신이 누른 덕분에 차 사고가 나서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믿고 있고 이런 죄책감이 미키의 무의식에 남아 소심하고 자신감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제 얼음행성 개척단에서 위험한 일을 도맡는데요. 행성에 도착하기 전까지 최소한의 식사만 주어지는데 곤죽 같은 밥만 먹다가 한눈에 반한 경찰관 나샤와 사랑에 빠집니다.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늘 미키를 지켜주는 나샤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미키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단 한 명의 동반자거든요. 그와 함께 미키는 반복되는 죽음과 출력의 사이클에도 익숙해집니다. 오늘도 니프라임에서 끊임없이 죽기만 반복하던 와중에 얼음이 부서져 아래로 떨어지게 되고 그곳에서 살고 있던 토착 원주민 크리퍼 우두머리와 수많은 새끼들을 만나게 되는 게 영화의 시작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사가 좀 길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크리퍼들을 만나고 그들이 살생 외계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크리처들은 미키를 우주선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줍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미키의 삶에 이때부터 변화가 생깁니다. 미키가 죽을 위기에서 돌아와 보니 이미 미키 18이 프린트돼 있었거든요. 도플갱어를 만나면 한 명은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행성당 한 명만 허용된 익스펜더블이 둘이 된 이 상황을 멀티플이라고 부르는데요. 과거에 지구에서 복제인간 연구원 하나가 분신 둘을 더 만들어서 사이코패스적 살인을 일삼았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멀티플이 일어날 경우 기억 하드디스크는 폐기되고 복제인간들도 역시 폐기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영화에서 17번은 약간 어리숙하기도 하고 소심해 보이기도 해요. 사람들이 찌질이, 쪼다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18번은 좀 사이코패스 같은 인물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17번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자기는 아직 시작도 안 한 인생이라고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서 티모가 환각제인 옥시조프를 거래하는 걸 보고 구덩이에 빠졌을 때 17번을 그냥 두고 간 게 떠올라서 18번은 티모를 소각로에 집어넣기도 해요. 물론 다른 사람들 덕분에 미소로 그쳤지만
18번이 나샤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17번이 마샬이 차려둔 비둘기 만찬에 당첨되어 초청되는 일도 나오는데 17번이 먹은 건 식량이 부족한 환경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든 배양육 시식 코너였다는 게 밝혀집니다. 이걸 알게 된 18번이 마샬을 죽이려고 소동을 일으키고 결국 나샤를 포함한 3사람은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이때 행성의 암석을 쪼개서 만들자는 마샬의 토크쇼에서 새끼 크리퍼 2마리가 튀어나오는데 로코는 죽고 조코는 생체 실험체로 포로가 됩니다. 모든 생명체가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크리퍼들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개체가 우주선 주변에 맴돌고 주인공들은 소각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두 미키의 몸에 원격 폭탄을 매단 채 소스로 쓰겠다며 새끼 크리퍼들의 꼬리를 잘라오라고 일파가 명령합니다. 그 사이 나샤는 쿠데타를 준비하던 마샬의 반대파에게 도움을 얻어 불구덩이 속에 던져질 뻔한 조코를 구해내고 미키는 연구원인 도로시에게 크리퍼 번역기를 받아 의사소통을 시작합니다. 이 장면 좀 컨택트 같지 않았나요? 마마가 원하는 건 조코를 돌려주고 로코가 죽었으니 인간도 한 명 죽어야 한다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눈알이 터질 만한 고음으로 니프라임에 온 전 인류를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18번은 17번을 위해 마샬을 붙잡아 자폭합니다. 결국 마샬의 정권은 이날 무너졌고 조코는 마마의 품에 돌아가 기운을 차립니다. 일파 역시 다음날 스스로 생을 마감한 듯합니다. 6개월이 지나 니프라임에도 봄이 오고 독재 정권을 끝낸 의회 우두머리가 된 나샤가 휴먼 프린터기를 폭파시키면서 영화 미키 세븐틴은 결말을 맞이합니다. 엔딩에서 마마의 협상 작전은 고도의 뻥카였던 것도 밝혀지고요. 일파가 남편을 프린터기로 되살리는 악몽 속에서 18번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라며 당장 꺼지라고 말하는 주인공의 성장한 모습은 보너스. 이 부분이 위트도 넘치고 동화 같기도 하고 전 엔딩이 깔끔해서 참 좋더라고요. 큰 틀에서 본 영화는 심플합니다. 설국열차나 기생충에서 다뤘던 자본주의 및 계급사회의 모순과 옥자에서 다뤘던 생명 존중의 메시지가 총체적으로 담긴 느낌이랄까요?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 영화에서는 인류애라는 결말로 귀결된다는 점입니다. 모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우화의 공식을 그대로 따르는 듯 잘 짜여진 결말에 호불호가 갈릴지라도 저는 이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의아했던 점은요. 영화를 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영화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른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 이유 중 하나는 2시간의 러닝타임 동안 봉준호 감독이 전하고 싶은 주제를 너무 꾹꾹 눌러 담아서 전달하고 있다 보니 주제의식이 선명하게 전해지진 않았겠구나 싶긴 하더라고요. 혁명, 존엄성, 편견, 성장이라는 키워드 아래 마약, 젠더, 종족, 피부색 등 다양한 편견이 혼자합니다. 그래서 혁명은 시나리오의 큰 줄기니 당연하게 느끼겠지만 존엄성과 편견, 거기다 나샤와 미키의 성장 스토리까지 이끌어 나가고 있으니 한 번만 보고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장점은 봉준호가 봉준호했다는 것이고 단점 또한 봉준호가 봉준호했다는 것일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는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설국열차가 생각나기도 했고 옥자가 생각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 말은 봉준호 감독님이 좋아하는 주제와 연출, 봉테일이라는 별명답게 디테일을 많이 신경 쓴 점이 느껴졌습니다. 또 미국 영화지만 한국인이 감독이라 그런지 대사들이 아기자기하게 느껴져서 좀 귀엽다고 해야 되나? 미키 세븐틴은 소설 원작인 미키 세븐 출판전에 판권을 사들여 각색 작업에 돌입한 작품입니다. 기생충이 2019년에 개봉했는데 2022년에 촬영을 마쳤다니 우선 본 감독님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험용 개구리, 실험실 휜지 같은 역할로 나오는 로버트 패틴슨은 멀티플 설정 때문에 2가지 자아를 연기하는데 세븐틴이 찌질하고 소심한 쪼다 같은 역할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외모가 건재해서 그런지 귀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에이티는 사이코패스 느낌이에요. 이 영화에는 당연히 봉준호 감독님 특유의 몇 가지 심장 떨어질 것 같은 장면들이 나오긴 해요. 조커를 잡은 줄을 놓칠 때나 18번이 17번을 헬스기구로 죽이려고 했을 때나.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 정도 장면을 빼놓고 나면 우리가 기대했던 살인의 추억이나 기생충같이 긴장감을 느끼게 하는 장면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가 지루했던 건 아닌데 막 엄청 재밌다고 주변에 말할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이전 영화들과 크게 다른 듯한 느낌을 받지 못했고 그냥 늘 보던, 늘 먹던 맛과 비슷한 맛 같다는 점이에요. 우리 기대치는 사실 이미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4관왕을 받고 난 후에 이미 높아져 있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던 맛집이 미슐랭이 됐어? 그러면 조금 더 다른 맛이 날 것 같은데 오히려 괴물, 설국열차, 옥자, 기생충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 많았으면
큰 주제도 설국열차와 뭐 별다를 것이 없었고 기득권과 비기득권의 대립에서 기득권을 너무 과하게 희화했다는 점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미키 세븐이라는 소설이 원작이었다는 것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정체성과 불멸의 주제를 탐구하는 에드워드 애슈턴의 2022년 소설 미키 세븐을 각색한 것입니다. 이 소설은 발간과 동시에 엄청난 찬사를 받았고 곧바로 영화화가 발표됐죠.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기발함, 재치 있는 유머가 어우러져 봉준호 감독에게 딱 맞는 프로젝트가 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강렬한 드라마와 부조리한 상황을 동시에 다루는데 가장 유능한 영화 감독 중 한 사람으로 명성을 떨치기도 했으니까요. 원작은 미키 세븐이지만 미키 세븐틴으로 변경된 이유, 봉준호 감독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에 부합하게 하기 위해서래요. 바로 18세와 17세의 의미 차이입니다. 미국은 18세의 성인식을 치르죠. 우리나라로 치면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살일 때입니다. 봉준호 감독은 미키라는 인물의 성장을 그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키 세븐틴 전까지 모두 어리숙한 미키들이었다고 나샤가 표현하죠. 하지만 에이틴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욕심도 많고 다혈질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 급진적인 캐릭터였거든요. 하지만 사실 그도 미키는 미키였다는 것을 막바지에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튼 미키 세븐틴 전까지는 아직 성인 전인 미성숙한 인격체로 표현했다면 에이틴부터는 성인이 된 열정적이고 도전적이며 모험심도 가진 그런 캐릭터로 그리고자 세븐틴과 에이틴을 구분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화는 극단적인 두 그룹으로 편견을 가졌다가 마지막에는 풀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졌던 건 당연히 기득권과 피기득권이지만 이 밖에도 마약하는 사람, 기득권 내에서도 정의와 독재, 흑인과 백인, 원주인과 외지인, 엘리트 내에서도 융통적인 사람과 아닌 사람, 사이비 종교 등이 있죠. 여기서 하나만 이야기해보자면 행성의 원주민과 외지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작중에서 마샬이 자기가 그런 것까지 해야 해 하는 대사와 크리퍼를 보자마자 겁을 먹고 도망가는 모습, 크리퍼는 식인을 할 것이라는 편견이 나옵니다. 물론 외계 생명체를 보면 겁을 먹는 게 당연한 일일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편견은 우습다는 듯이 크리퍼들이 주인공을 살려주기도 하고 루코라는 아기 크리퍼가 죽었음을 알아도 오히려 공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시위하듯 돌아다닙니다. 마치 인간이라는 지성체는 화만 내고 멍청하며 편견 덩어리로 만들어버리죠. 크리퍼에게도 인간은 두려운 외계 생명체로 인식될 수 있었음에도요. 크리퍼는 마치 미국의 원주인이었던 인디언을 떠올리게 하는 요소들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동시에 처음에는 개발이 아직 완벽하지 않은 통역기계로 단어만 내뱉던 크리퍼가 마지막에는 완성된 통역기계를 통해 문장까지 자유롭게 구사하는 디테일도 그렇고 인간을 전멸시키겠다는 거짓말을 아주 위트 있게 풀어낸 모습도 좋았습니다. 미키가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는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외계 행성의 땅을 먼저 밟는 일, 바이러스를 흡입하는 일, 괴 생명체에게 다가가는 일, 그가 행하는 업무는 다음 세대의 인류를 위한 중역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미키 1이 프린팅 될 때까지만 해도 직원들은 그의 안전과 권리에 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미키의 죽음과 탄생이 반복될 때마다 그가 지닌 생명의 가치는 조금씩 깎여 내려가는 듯 보였는데요. 프린팅에 오류가 발생한 순간조차 직원들은 카드 놀이를 즐기고 있고 날아가는 미키의 손은 직원들의 흥미로운 구경거리가 됩니다. 이러한 경시의 태도가 쌓이다 보니 직원들은 어느 순간부터 임무를 수행한 미키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덩이로 던지며 다음 미키를 탄생시키기에 이릅니다. 얼굴, 팔, 몸통, 다리, 미키의 신체 구석구석을 씹고 뜯고 맛보고 탐구하는 이들은 다음 미키가 있다는 변명 아래 그가 지닌 인권에 대해서는 모른 척합니다. 하지만 미키에게도 언제나 죽음은 두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죽는다는 건 어떤 기분이야? 라는 몇몇 직원들의 무례한 물음에 그가 섣불리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미키 세븐틴이 괴생명체 크리퍼 앞에서 덜덜 떨며 아프지 않게 한 입에 먹어달라는 장면 또한 꼭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영화는 미키의 성장과 나샤의 성장이 가장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키는 어릴 때 자동차 버튼을 눌러서 부모님을 돌아가시게 만들었습니다. 그 트라우마를 영원히 가지고 살고 있었고 작중에도 계속 나는 이제서야 죄를 받는 거야 라는 말을 반복하는 모습도 많았고요. 그런데 후반부에서 미키 18이 이런 미키 17을 위로하는 모습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다른 인격체지만 결국엔 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좀 더 성장한 미키 18이 미키 17을 위로하면서 미키 17이 나중에 미키 18은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다가
겟아웃하는 모습으로 트라우마를 해결함과 동시에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장면도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동차 버튼을 누르듯 프린터기를 부수는 버튼을 누르는 디테일까지 모두 트라우마에서 벗어난 미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나샤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좀 가벼운 이미지로 나와요. 그냥 엔조이로 미키와 만나는가 싶기도 했고 마약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단순한 쾌락주의자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이를 극복했습니다. 단순한 쾌락주의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마지막 연출에서 미키를 위해 했던 장면들, 그리고 크리퍼를 위해 움직였던 행태들, 절대 가벼운 쾌락주의자가 할 법한 행동들은 아니었거든요. 특히 미키의 다양한 사망신들 가운데 미키가 가스 실험에 동원되어 캡슐 안에서 연인 나샤의 품에 안겨 죽어가는 모습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연상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초반에 만들었던 편견을 깨부시고 자신의 융통성을 발휘하여 독재자에게 혁명을 하고 마지막에는 시의원회가 되어 행성 통치자까지 되는 모습도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캐스팅도 한몫했다고 생각해요. 1파는 소스에 광적으로 집착합니다. 특히 포스터에서도 1파는 소스를 소중하게 들고 있죠. 이 소스는 대체 왜 중요한 걸까요? 모든 승객들이 초라한 기내식을 먹는 동안 1파는 소스에 푹 빠집니다. 기내식은 설국열차의 단백질바 버금갈 만큼 빈약합니다. 1파는 니프라임 원주민 크리퍼의 새끼 꼬리를 잘라 믹서기로 갈고 소스를 만듭니다. 그녀에게 소스는 그냥 음식이 아니라 종교적인 수준으로 예찬하는 수준입니다. 소스는 역사적으로 계급을 구분짓는 상징이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향신료 소스는 귀족의 부와 권력을 과시했고 농민은 소스 없이 곡물로 연명했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그랑 소스는 세련됨을, 동아시아의 장류는 건의를, 식민지의 커리는 착취를 상징했습니다. 미키 세븐틴의 소스는 이런 맥락을 극단으로 끌고 갑니다. 결핍되고 폐쇄된 우주선에서 소스는 지배계급의 사치와 권력을 상징하는 장치입니다. 1파는 마샬을 조정하는 실질적인 권력자인데요. 소스가 좋아야 자신이 먹는 음식에 가치가 생긴다고 느낍니다. 크리퍼를 소스로 만드는 건 단순한 미식이 아닙니다. 크리퍼는 유머와 재치를 가진 원주민으로 나오는데요. 싱싱한 꼬리를 잘라오라고 하는 건 약자를 자원으로만 보는 계급적 사고방식입니다. 과거 식민지 지배자들이 원주민을 착취한 모습과 닮았죠. 그런데 소스가 되는 크리퍼, 꼬리를 잘리는 크리퍼나 계속 소비되는 미키는 어쩐지 비슷한 모습입니다. 소모된 미키가 용광로에서 녹아 우주선의 에너지가 되듯이 크리퍼가 믹서로 갈려 소스가 되는 장면은 약자가 소비되는 공통된 운명을 보여줍니다. 소스는 약자의 희망과 존엄을 짓밟으며 인간성을 말살하는 상징, 즉 욕망의 용광로이자 믹서기를 위한 재물이 되는 셈이죠. 저는 엔딩 장면이 참 좋았어요. 마지막에 1파가 꿈에 나타나는 모습이 굉장히 이상했고 소스에 집착하는 모습도 좀 미친 사이코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하지만 생각을 정리한 후에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1파가 피를 한껏 모아 그릇에 담아놓고 있고 그 아래로 마샬이 복제되고 있었다는 점. 소스를 먹지 못하는 미키를 보고 어리석다고 하며 너는 먹을 자격이 없다고. 이건 미식가라는 재능을 부여받은 나 같은 신의 권능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라고 한 점. 1파가 내가 사람인지 귀신인지 만져보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피가 손목으로 흘러 손바닥에 고인 것. 이런 것들은 예수를 연상하게 합니다. 예수가 환생하는 장면이요. 거기서도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를 위해 내가 귀신인지 사람인지 만져보라고 하는 대사나 피가 손바닥 가운데에만 모이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마샬과 1파 둘 모두 신격화시킨 것입니다. 애초에 마샬은 광신도 집단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작중에서도 마치 자신이 신인 것 마냥 미키를 단죄하고 백색의 순결한 세상을 만들려고 했다는 점, 마지막에 꿈에서 이건 신에게 허락받은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는 점을 보아 그들이 사이비교주라는 점을 보다 재밌게 풀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주선에 지원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맹목적인 믿음 같은 것을 그려내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꿈에서 나타난 마샬과 1파는 예수처럼 부활했고 자신들이 신인 양 행동하는 모습을 해학적으로 풀어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욕 한 바가지 날린 미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고요. 아무튼 이 영화는 잘 만들어졌고 제 스타일이기도 했지만 흥행으로 연결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추천은 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때 기대는 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무튼 이것저것 위트도 있고 아기자기한 느낌의 영화인가 동시에 니네가 뭔데 내가 기대치를 충족해야 해. 난 내가 좋아하는 거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마지막은 이동진님의 평론으로 마무리할게요. 이 영화에 딱 어울리는 평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동진 평론가님처럼 글을 예쁘고 함축적으로 잘 쓰는 사람이 되고 싶네요. 그럼 여기까지 미키 세븐틴 리뷰였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